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민주당, 오늘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영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친전을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냈습니다. 비 예보가 나와 있는 이번 주말 저녁에는 지지자들이 용산으로 집결할 예정이라고 하죠. 반면 인적, 물적, 서면 증거까지 확보했다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 공개된 영장 청구서를 보면 징역 11년 넘는 중범죄, 시정농단이란 표현도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검찰이 스모킹건을 제시할지 여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놓고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 과열되는 전당대회에 선관위도 참전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고요. 금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2월 17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징역 11년 이상 선고돼야 할 중대 범죄로 적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에 빗대며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민주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이번 수사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물타기 시도이자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법적 진실은 가릴 수 없을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양국관리법 등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간 핵심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거친 언사와 함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당 선관위가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DNA나 박근혜 탄핵 찬성 같은 예민한 표현들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전부터 이어오던 관행이라 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주하게 될 새 공간을 준비하는데 서울시가 5억 7천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해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4제곱미터 넓이의 리모델링 비용인데 서울시는 기존 단가와 정부 지침에 따른 적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4천억 원대 배임과 100억 원대 뇌물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정농단, 내로남불 같은 표현을 써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의 범행은 1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도 적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자세한 내용 먼저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표지와 구속사유 20쪽을 빼곤 모두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물증이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의식한 듯 혐의별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와 이메일, 자필 결제 서류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70%까지 확보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을 여러 차례 무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택지 분양 이익만 4천억 원 넘는 것도 알았고 아파트 분양 수익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받았지만 민간업자 뜻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속하며 확정이익만 받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공약인 1공단 공원화 사업과 공사 설립, 시장 재선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임무를 저버리고 이익 독점을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시민구단인 성남FC 역시 이 대표의 정치적 자산을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하게 인수한 구단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기업의 인허가 장사를 하며 운영자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시가 해결해줄 기업의 현안과 대가를 흥정하는 논의가
내부 문서와 회의록, 이메일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를 관련자 모두가 인정하는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김만배 씨 딱 3명만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개발을 공약해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성남FC 창단 같은 치적을 앞세워 재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경기지사 당선의 배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환수나 시민구단 같은 외관은 다 거짓이었고 사실은 측근 정치와 밀실 행정, 민관 유착이 판치는 시정농단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강조해왔다며 내로남불, 아시탑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자행된 이 대표의 범행은 법정형과 양형 기준만 따져도 징역 11년 이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사안의 중대성 외에도 증거인멸 우려도 비중 있게 들어있습니다. 검찰은 단순 우려를 넘어서 현실화한 문제라면서 그동안 있던 증거인멸 정황을 열거했는데 이 대표 측근들의 발언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하는 데만 5,000자가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단순 우려 차원이 아닌 이미 현실화한 문제라며 이 대표 최측근들의 은폐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먼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협조한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해 정권만 바뀌면 진술서 100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진실을 은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정성호 의원의 회유 논란 역시 영장 청구서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실체를 은폐하도록 종용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가 실제로 성과를 거두면서 수사 초기 범행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거나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앞두고는 국회 사무실 PC를 초기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용 전 부원장이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고 시키며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출석을 막고 유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도 않은 가짜 변호사를 보내 수사 분위기를 살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담긴 주요 문건들이 고속도로변 배수구에 버려져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모두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인 이 대표가 영향력을 바탕으로 추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넘겨받아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집니다. 네,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 반발한 민주당은 오늘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라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여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전국 지역위원장과 지지자 등이 대거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은 정치 검찰을 앞세운 폭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검사 독재의 칼날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대통령실로부터 흘러나온 데 대해서도 해당 관계자를 찾아내 경질하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방탄으로 나서면 영장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군요. 이 대표는 직접 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20쪽 분량 설명 자료에서 구속영장 요건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자신의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문제 삼아 영장을 청구한 건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어떻게 범죄 관련 돈이 흘러갔는지, 대장동 일당의 번복된 진술 외에 그 어떤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있는데 개인에게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연쇄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부당함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내부 단일 대우 기조를 다잡는 쌍끌이 전략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규탄 대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홍위병 노릇에 불과하다면서 일제히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체포동의 절차는 이미 개시됐고, 여야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언제 열지를 두고 물밑 수싸움에 들어갔는데 일단 27일 표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규탄대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방탄 결의대회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오롯이 이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지적을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지금 다뤄져야 될. 민주당이 아무 연유도 모른 채 모두 끌려나와 이재명 방탄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맹비난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과 동시에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이란 이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비꼬아 맞받아쳤습니다. 배임 혐의 금액만 4,800억 원이 넘습니다. 제1야당 대표 전 대권 후보가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이 진짜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 대표를 향한 공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체포 동의안을 언제 표결할지를 두고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 하루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하는데 27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24일, 27일 본회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재판과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 전국이 이어지며 당분간 여야 관계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은 대변인을 통해 나가는 것이며 대통령실의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그것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치면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간 양국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자를 시험으로 해주세요, 밖에서! 아니,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왜 그러세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 회의를 거쳐 여당 위원장이 버티는 법사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 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을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노총과 같이 손잡고 윤석열 정부 공격하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 양곡관리법입니다. 정부 여당은 밑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며 반대했지만 법사위 패싱, 본회의 직회부라는 공식을 따랐습니다. 잘못됐어 이거. 국회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공영방송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또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간호법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에 맞서 대통령에겐 거부권이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흔히 거부권으로 부르는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은 제2요구가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핵심 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66차례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경색이 불가피하더라도 헌법상 고유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노조가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종합보고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을 넘는 대규모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중에 36%인 120곳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거친 언사와 함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결국 당 선관위가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출신답다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난타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언급한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라며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하자 김 후보 측은 가짜뉴스로 흑색 선전한다고 발끈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김 후보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며 안 후보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 측은 오히려 김 후보가 본인 의혹의 방탄용으로 선관위를 끌어들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민주당 DNA나 박근혜 탄핵 찬성 같은 표현까지 써가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식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우리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과열되자 결국 당 선관위가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런 행위가 앞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당은 당규에 따르는 엄중한 직접적인 제재를 후보들 간 과열 경쟁이 전당대회 흥행에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격한 집안 싸움의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윤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기준점을 넘겼던 TV조선이 점수 조작 탓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수 조작 혐의 아예 부인하시는 건가요? 한상혁 위원장의 지시는 없었던 건가요? 앞서 검찰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참호과장, 양모국장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끝은 방통위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며 피의자로 입건하고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재승인 과정 전반에 한상혁 위원장이 개입한 거로 의심하는 건데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을 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V조선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구속되며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상황. 검찰은 조만간 한상혁 위원장을 소환 조사해 재승인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임 시장 때 임명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행이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부산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습니다.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인사들 대신에 새로운 사람으로 자리를 채우기로 한 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내게 한 건 구시대적인 일이라며 전임 시장 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불편한 동거 상황에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능력이나 전문성이 탁월한 사람은 계속 유임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동시에 제도 개선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K리그 출신 축구선수가 중고거래 앱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챙기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이 선수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3일 중고거래 앱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읽고 게시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판매자 B씨는 자신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축구 선수라고 소개하더니 부상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B씨는 지난해 K리그 수도권 팀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가 맞았습니다. B씨가 직접 인터넷 인증서를 제시하고 영상통화로 얼굴까지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자기가 네이버에도 나오는 공인이고 축구선수, 지금 축구선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본인 인증이랑 화상 통화도 해가지고 그렇게 65만 원을 보내고 난 뒤 B씨 아이디는 갑자기 이용 정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연락해 따졌더니 B씨는 그제야 물건을 줄 수 없으니 돈을 돌려주겠다고 둘러댔습니다. B씨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는 사실을 안 건 그보다 더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들통난 이후로도 B 씨는 이런저런 핑계만 댈 뿐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체 한도가 걸려 있어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월급날에 지급하겠다 했는데 월급날에도 뭐 다른 일로 돈이 없다고. 참다 못한 피해자는 지난 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신분 등을 확인한 뒤 사건을 군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 B 씨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A 씨 한 명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B 씨가 여러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판다며 접근해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한 겁니다. 자신이 프로축구 선수 출신의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상대를 안심시키는 수법 역시 반복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는 B 씨가 이전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거나 SNS로 팬들에게 쪽지를 보내 돈을 요구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현재 피해액은 100만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10명 정도에게 1,500만 원을 빚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피해자 증언도 나온 만큼 숨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B 씨에게 직접 해명을 요청했지만 B 씨는 자신에 대한 취재에 동의하지 않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겼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가 판매한 음식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이 회사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온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위생사고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 A씨는 지난 5일 대구의 한 맥도날드에서 산 음식을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입 안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날카로운 이물질을 느낀 겁니다.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잠시. 자칫하면 같은 메뉴를 주문했던 어린 자녀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애들하고 같은 메뉴를 먹고 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뭐 이가 빠지거나 다칠 뻔했죠. 모기에 걸리거나. 맥도날드 측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환불해주겠다는 답변뿐.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이물질이 나온 건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확인하는데 2달이 넘게 걸린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물질을 가져가게 해달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건 애들도 먹는데. 심장 사과랑 이게 어디서 나가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맥도날드 측은 발견된 이물질을 회수해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매장은 물론 재료 제조사에서도 섞여 들어가기 어려운 물질로 보인다는 겁니다. A씨가 이물질을 주지 않아 사진으로만 살펴본 상태여서 회수한 뒤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음식에서 민달팽이와 세막대가 나오는 등 여러 차례 위생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1위 기업에서 이물질 사고가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으로 오늘 4월부터 경매에 붙여진 집에서 보증금을 세금보다 우선으로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죠. 달아난 집주인 대신에 집을 떠안을 피해자들을 배려한 건데 알고 보니 국세만 법이 바뀌고 지방세는 그대로였습니다. 자,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성토하는 피해자를 이준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재작년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를 계약한 박모 씨는 입주 2달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600채를 거느린 빌라왕을 고발하는 방송에 나온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계약한 집은 해당 빌라왕의 형소유로 이미 11채의 전세 보증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어디서 받을 길이 없고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거나 하고 싶어도 이름이 저희가 압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이름이 저희 이름이 아니니까 임차인으로서 그냥 셀프 경매라고 하는데 그 경매를 하게 됐어요. 결국 집이 강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조만간 박 씨가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원치 않게 집을 사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억울한 건 집주인이 찬압한 재산세 200만여 원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말 2억 3억이나 되는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는 건 정말 국세냐 지방세냐 그것도 찾아가면서 또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경매 매각 대금은 배당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주택에 부여한 세금은 3번째여서
네 번째인 임차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집주인 세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박 씨는 구제를 못 받습니다. 바뀐 게 국세에 대해서만이어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들조차 헷갈리고 있습니다. 산세 압류가 저희 확정일자보다 뒤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강의차이가 발생한 게 확정일자보다 뒤면 확정일자가 먼저다 이 말이죠. 정부는 재산세가 지자체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금을 떼이고 남의 세금까지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두 번 눌리지 않게 정부 대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한동훈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는 비중인 낙찰률이 전달과 비교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선호도가 높은 매물에는 수십 명이 몰릴 정도였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경매법정 앞입니다. 어떤 물건에 응찰할지 살펴보는가 하면 경매에 함께 참여해보려고 모인 사람도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경매를 집을 사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경매를 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매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입찰을 해볼까 하고. 경매 때마다 법정에서 정보지를 돌리는 한 업체 직원은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파트가 유찰이 좀 많이 되고 한 물건은 경쟁자가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대출이 좀 풀리고 규제를 많이 풀어놨잖아요. 세 차례 유찰돼 시세보다 최저 입찰가가 1억 원 이상 낮았던 한 아파트 경매에는 30명이 몰렸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경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세가에서 5천 정도만 싸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3천만 원만 싸게 보자라고 썼어요.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반영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1월 경매 낙찰률은 지난해 12월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에서 응찰자 수가 많았던 상위 10개 가운데 6개는 수도권 물건이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률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 비율인 낙찰가율은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 일부 지표는 개선됐지만 아직 관련 수치들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장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상 입지가 좋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 위주로만 경매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은 지나갔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라는 세계인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틋함이 전해진 듯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적의 생還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르바두산 정상에 서 있는 예수상이 튀르키예 국가 무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곧이어 시리아 국기 문양으로 바뀝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담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기 시작 직전 관중 수만 명이 일제히 침묵합니다. 선수들은 서로 팔을 두른 채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재앙을 겪는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와 함께 한다는 의식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조된 12살 소년. 지진 발생 열흘을 훌쩍 넘긴
260시간 만의 기적입니다. 바로 2시간 전 깊게 파인 잔해 속에서 42살 여성이 살아나옵니다. 248시간 동안 죽음과 맞섰던 소녀는 놀랍게도 의식이 또렷합니다. Hiçbir şey yoktu. Elimde kendi kendime vakit geçirmeye çalışıyorum.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확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구조 소식과 전 세계인의 바람은 신라 같은 희망을 이어주는 버팀목입니다. Elim kolum bağlı, elim kolum bağlı. Burada doğup ölmek istesem bile torunumu bulmak istiyorum. YTN 유재복입니다.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안티키아에서 34살 남성이 지진 발생 26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밤 안티키아의 건물 잔해에서 34살 무스타파 아부치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됐습니다. 아부치는 들것에 실린 채 부모와 통화했습니다. 아부치에 이어 같은 건물에서 26살 메흐멧 알리 샤키루 울루도 구조됐습니다. 오늘 저녁 일본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 부산시 사구와 경남 거제 등 남부 지역에서도 규모 2 정도의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 7시 38분쯤 일본 규슈 후쿠오카 북쪽 57km 해역 깊이 10km 지점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해 국내 남부지방에선 규모 2 정도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규모 2의 지진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민감한 사람들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지진 발생 이후 부산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신고 70건이 들어왔지만 직접적인 지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한미가 연합훈련을 실행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 점검 차원에서 한미가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시행합니다. 연합훈련은 1, 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진행되는데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단급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같은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 훈련도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집중하여 시행함으로써 연합 방위 능력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미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8차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발끈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실행에 옮기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시위하고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선택이라면 북한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며 맞대응 차원의 무력 도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이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의 연합훈련이 먼저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발이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명분을 찾아가는 그런 담화를 먼저 발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미국이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안보리를 맹비난한 뒤 이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첫날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무력 도발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비 전력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의 인도 시기가 인력 교육이 지연되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종사와 운용 승무원 교육 때문에 해상 초계기의 인도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올해 3월에 우리 측에 인계되는 초계기가 내년 6월이 돼야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한다며 조종사와 운용 승무원에 대한 영어 교육을 하느라 늦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사청은 인력 교육과 함께 미국 측 사정으로 일부 관급 장비의 공급이 늦어져 인도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면서
인력 교육 일정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영어 교육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넘는 미제 사건이던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살인사건 범인들이 지난해 검거됐었죠. 1심 법원은 주범인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권총으로 목숨을 잃고 현금 3억 원을 도난당한 사건. 대전지방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넘게 붙잡히지 않았던 이들은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가 범행 때 확보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검거됐습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찰관분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성공했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범행 전체를 자백했던 주범이 검찰 수사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범행에 쓰인 권총이나 차량,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법원이 진술에 의존한 공소 내용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승만이 범행을 주도하고 총을 직접 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범이 검거 이후부터 범행 일체를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증인 진술 내용이나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범은 강도 목적으로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이용해 조준 사격을 했고 이로 인해 사회의 안정과 평안에 큰 위험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이정학의 경우 20여 년 만에 사건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경위를 모두 자백하고 진술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주범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남지방은 100mm가량의 비가 더 필요해서 완전한 가뭄 해소는 힘들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전남 완도군 소안도 미라제 저수지. 무태서 온 긴급 급수 차량이 호수로 물을 쏟아냅니다. 가뭄이 심해지며 식수원인 미라제 저수율이 5%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광주도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화순 동복댐 등 주요 상수원이 바닥을 드러내며 생활용수뿐 아니라 식수도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뭄이 심한 전남 지역은 최근 6개월강 수량이 391.1mm에 그쳤습니다. 평년보다 100mm가량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46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무강수일수도 광주는 39일, 정읍은 36일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남부지방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면서 가뭄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특히 전남지방은 올해도 비도 온 비가 내리지 않아 적은 양의 비라도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죠. 밤부터 전남과 경남 지방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지방에 겨울비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전남 지방에는 말 그대로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완전 해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필요해 이번 비도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부지방에 특히 전남 쪽에 지속되고 있는 가뭄 상황에 해갈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상청은 다음 달에도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방의 기상 가뭄은 봄까지 계속되고 영남 지방도 가뭄 지역이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 민주당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각종 회의에 대규모 규탄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규탄 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몰락한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규탄 대회에 자체 추산으로 한 3,000명 정도 집결을 했다고 하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한 2배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정말 총 집결했는데요. 글쎄요, 아무래도 예상보다 빨리 또 많은 그 양의 총 공세를 통해서 검찰이 이제 초유의 그 야당 대표의 어떤 그 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긴장하고 또 직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사항들을 민주당에서 과거에 이제 독재 반독재 구도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녁 때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검찰 척발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 적시되어 있는 사안들이 조목조목으로 상당히 아픈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많이 모였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정당성과 선명성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잠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한 2, 3주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검찰 그 공소장 속에 적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남 FC 문제라든지 무슨 친인척 문제, 성과급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하나하나 동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가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되면 3월부터는 주 2, 3회씩 소위 어떤 법정을 드나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대단히의 그런 흐름들이 원내에서 힘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렇게 파란 물결이 국회를 덮었지만 앞으로 수사, 재판이 계속되면 이 동력은 좀 약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 SNS 통해서는 주술의 나라, 천공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라 이런 제목의 글도 올렸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의 그 반박 논리는 내가 부동산 경기가 당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익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검찰이 배임액을 굉장히 크게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박인 것 같아요. 애초에 그 배임액을 600몇억 원 정도 했다가 이번에는 4,895억 원이라는 엄청난 그 배임액을 정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데요. 사실 그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다른 거는 그 차치하고라도 그 당시에 그 소위 컨소시엄을 만들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기관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거기 나오는 화천대유 정말 이름도 생소한 화천대유가 그 엄청난 대장동 개발에 왜 주인공처럼 들어가 있을까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궤변처럼 지금 검찰 논리라면 지금은 오히려 아파트 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배임액이 줄어드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공소장 내용도 굉장히 길고 또 대장뿐만 아니라 이제 위례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성남 FC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성남 FC라든지 위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빼박이라고 해야 될 정도.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배임이라든지 또는 이해 충돌 방지라든지 부패 방지만 적용을 했지 실제로 그 428억 원, 즉 김만배가 유동규를 통해서 그분들 내지는 걔네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다 해가지고 공소장이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뭐 많은 당원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저항하고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DJYS 얘기를 하는데 DJYS가 뭐 인허가 흥정으로 그 토착 세력하고 결부해가지고서 시정농단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민주화 하신 분들을 그런 식으로 마치 또 사자 명예훼손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가 또 한마디 했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당대표를 탄압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대장동 문제 등 여러 가지 본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당대표가 된 것이지 당대표가 됐는데 대장동으로 지금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말이 전도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 타도하자 이런 경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들은 이번 주말 뭐 저녁에 비가 온다 이런 예보가 있는데도 용산에 집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민주당도 이제 장외 집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앞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밖으로 또 나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쨌든 그 당분간은 주말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이제 분위기들을 또 특히 이제 3, 4월 되면 춘투적 노동운동이나 다른 시민단체 운동과 연도해서 결과적으로 뭐 윤석열 탄핵 이런 논의까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시민단체들이 가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좀 페이스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같이 얽매여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여당으로 하여금 다시 뭐 선거한 지 얼마 됐다고 대선 불복하냐 이런 어떤 공세를 또 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번 주말까지는 뭐 그러한 검찰의 어떤 그 무자비한 그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에 대한 어떤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원내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개혁을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28표를 단속하기 위해서 몇몇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어떤 물론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의원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직접 쓴 그 20쪽짜리 친전도 자료로 나눠줬는데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가지고 영장 청구하는 건 위헌이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이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조목조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 정성호 의원이 이하영 의원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정진상, 김용을 만나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어라로 결정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조금만 버티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결정적 증거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이번에 공소장 내용 중에 실제로 그 428억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건 뺀 거예요. 실제로 배임이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한 이 제목만 가지고도 징역 11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도 굉장히 자신 있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와 관련해가지고는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 구속될 사안인지를 영장실질심사를 자진해서 받아보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진해서 받아보지 않고 지금 불체포 건의 뒤에 숨어서 지금 오늘 3,000명이 파란 물결을 이루고 또 지금 의원들을 지금 동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바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최하점으로 지금 만들었다라는 뉴스 보도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만들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반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게는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요번에 이 공소장 나온 거 외에도 선거법은 말할 것도 없고 백현동이라든지 쌍방울이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그 외에도 또 알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 당을 살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공소장은 아니고 이제 공개된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검찰이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징역 11년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이러면서 구속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이익 70%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일부러 포기했다. 이 내용을 굉장히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1차 시기에는 651억 플러스 알파였는데 2차 시기에는 사실은 추산을 9,606억 그 중에 이제 70%로 하니까 6,500억 정도인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받아낸 건 1,800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895억 정도를 더 받아내야 된다. 이게 검찰의 그런 입장이고 따라서 그 부분이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는 그럼 모든 우스갯소리로 모든 지자체가 말하자면 환수를 할 때는 또 지역 개발을 할 때는 검찰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부분도 실제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얘기는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LCT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이 들어간 경우에 손해를 본 경우 있지만 성남시 자체가 손해를 본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많은 환수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그 액수의 검찰의 추산 자체가 배임이 되느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아마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지점이고 어쨌든 그것이 액수를 크고 작고든 간에 최소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조차도 650억이라고 하는 어쨌든 어떤 배임 액수가 정해졌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게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남 FC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이 인허가 흥정을 했다 이런 표현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구단주가 됐는데 실제로 후원금이 모이지 않으면은 본인이 공약한 바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생각과 의중을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이 정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네이버 그런 곳에서 나오는 얘기, 특히 그 공개된 영장 청구 그 내용을 보면은 영장 청구서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이재명 시장이 뇌물액을 정해줬는데 오히려 그 네이버가 그 로비하는 것에 대해서 역제안도 또 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결국은 3년에 몇십억을 그 후원을 하라. 그러자 네이버가 자기네 감사에 걸릴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하는 바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는데 정진상 씨가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실제로 이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매우 일관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내라고 이렇게 그 액수를 적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나온 공소장 내용은 검찰의 주장이고요. 이재명 지사 측은 뭐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검찰이 이걸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잘 안 들어가 있는 내로남불이라든가 아시탑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정농단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이미 이제 뭐 지지난 해에 한 해를 대학 교수들이 정한 용어 중에 하나가 아시탑인데 내로남불이라는 뜻일 텐데 아마 그것은 바로 불체포 특권이나 도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했던 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주 가능성도 있다. 예. 말하자면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소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근데 지금 와서는 결과적으로는 말을 바꿔서 나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시탑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과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어디 도망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검찰이 쓰는 영장 내용을 보면은 발언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안 들어가고 팩트 위주로 주로 기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검찰 자체가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정치화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저 최근에 들어서 저는 뭐 정성호 의원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성호 의원 부분을 흘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교인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하는 것도 너무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어떤 검찰이 성급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행태 방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 중에서 사안의 중대성 이것도 들었고요. 증거인멸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도 한 5,000자 정도 되는 분량을 할애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성호 의원이 그 3인방을 접견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발언 앞에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고 하면 이게 좀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죠. 네. 이렇게 5,000자나 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또 요번에 그 영장 청구서가 내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관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결정적 증거 꼭 집어가지고 핀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를 그러니까 물리적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증거와 관련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내용이 방대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미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든다면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도 정진상이 심지어는 그 기업에게 그러니까는 이거 후원금을 낼 때 이재명 임기 때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또 정성호 의원이 그 교도소, 구치소죠. 구치소를 찾아가 가지고선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결국은 조금만 견디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 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높이는 언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언론에 미리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그냥 이거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만 적시하더라도 판사가 판단할 일인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만큼 검찰이 볼 때는 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돼서 진술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정당을 이용해 가지고선 소위 그 정당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소위 공당의 그 입장을 발표하듯이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 전체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잠적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검찰에서는
관계자들도 많고 또 결정적인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성호 의원은 지인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의 얘기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진상 전 실장 증거 인멸 부분도 있는데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회유하고 협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좀 있었는데요.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우상호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건 뭐 100% 부결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요. 특히 경계 지역, 그러니까 1000표 이내에서 승부가 났던 지역은 소위 말하는 스윙보터 지역 불안하죠. 그런 분들조차도 야 검찰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무리하다. 저는 당론을 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부결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탈할 사람은 당론으로 정해도 이탈해요. 지금은 검찰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뭐 비명계 의원들도 지금 단일 대우 흐름에 설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검찰이 심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마음속에는 이제는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 내려놓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를 떠나서 이렇게 어떤 당론 결정하자는 당내 의견에 굉장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다만 우상호 의원 얘기처럼 이것이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까 느낌으로는. 그렇지만 흔쾌하게 이게 잘 됐다. 이게 뭐 우리 민주당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것이 어떤 내관이 될 수 있다. 다만 부결이 되더라도 몇 표로 할 거냐.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농내원처럼 뭐 169표 정도 될 것이냐 아니면 178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겨우겨우 151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내 입지라는 게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부결이 돼도 아슬아슬하면 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당내에서 아마 이제 4월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사실 그때 되면 이제 계속 매일 뭐 일주일에 2-3번씩 소위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당내에 이렇게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총선 치르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체포동의안 표결 위한 본회의. 당초 24일에 보고되고 28일에 표결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28일에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4, 27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23, 24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빨리 부결시켜가지고선 정리를 하는 게 민주당에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그 투표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부결은 될 거예요. 그런데 반란표가 몇 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자기네 당의 이익에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자, 어쨌든 민주당은 시간이 떨어지면 내부 결집력도 좀 약화될 테고요. 총선을 앞둔 시점이 가까울수록 좀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자, 지금 체포동의안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모델이 지금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이걸 고리로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던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뭐 나는 그 방탄국회 열지 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그 말하자면 다른 대상자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면책 특권을 그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무죄를 또 1~2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좀 달라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혼자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자신 있게 이건 무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과 연관돼 있습니다. 예.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화영 각각의 영역도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자기의 말하자면 또 외압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 혼자 깨끗하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 대한 가장 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 권성동 의원의 케이스처럼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건으로 가지고 본인이 확신컨대 내가 안 했다 그러면 할 수 있죠. 자신 있게 이거 예. 포기하고 법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무죄를 받아야 된다고 자신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나같이 깨끗한 정치인이면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면 그걸 실행해서 만약 무죄가 되면 일부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시 한번 그렇죠.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는 지금 여러 가지 주변 관계의 사람들이 질 낮은 조금 낮은 인연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했던 자기의 고난 속에 있던 일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그렇게 수레를 밝힌다고 봐야 되겠죠. 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요. 특권 포기는 파렴치 아니라 이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적 죽이기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쥐어짜기식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대표라서 탄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탄을 구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원도 바꾸고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검수완박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금 이야기에는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들 중에는 배임 혐의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본인이 그렇게 전혀 무죄다라고 자신한다면은 누구 이야기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는 지금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라는 그 방탄 뒤에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권성동 모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깨끗하다면 바로 정진상이나 김용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당신들이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뇌물을 받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당신의 정치적인 동지와 앞으로 대선에 또 나갈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흙탕물을 튀길 수 있느냐고 따져도 시원찮은데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고 알리바이 만들어봐. 그리고 결정적 증거 없으면은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그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물론 법정에 가서는 법리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지만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김만배 씨에 대한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고 영장 발부 여부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자정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제 토론회와 어제 호남 합동연설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을 놓고 오늘도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식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우리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출신답다. 탄핵에 찬성하신 분 이런 공방 얘기 듣고 오셨는데 근데 김기현 후보의 그 울산 부동산 의혹은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먼저 제기한 의혹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뒤따라서 계속 연일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아주 뭐 안철수 대표를 보고서는 궁지에 몰려 있다가 굉장히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한교안 대표가 제기한 문제였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은 받아먹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가 그것은 뭐 말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고 들어가면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예. 또 그런 부분을 안철수 후보로서는 놓칠 리가 없죠. 끝까지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김기현 대표 자체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안철수는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다. DNA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마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갈수록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당 선관위가 제재 조치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김기현 후보 측에서 엄정 요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입장이 나왔어요. 네. 사실 지난 TV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세게 두갈식으로 사퇴하라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그 김기현 후보 쪽에서 우리가 1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KTX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요 야당의 모 의원이 제기를 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토지 구매가 1998년이고 정계 입문이 2004년인데 울산역 KTX는 201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는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얘기했는데. 1998년에 땅을 사놨습니다. 근데 2004년부터 정계에 이제 입문해가지고 국회의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울산에 있는 KTX역 역세권 연결도로와 관련한 보고서가 언제 나오냐면은 2007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2007년에 나올 때 그 연결도로가 직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졌는데 그게 바로 김기현 당시 의원의 소유 땅을 그대로 관통하더라 하는 것이 지금 주장의 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그런데 이제 김기현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야당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왜 휘었는지 본인이 아무 관계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초기에 빨리 정리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 살이 붙으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김기현 후보 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도 제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본인은 나중에 김기현 후보하고 연대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그 1차 토론을 하면서 황교안 후보가 그 얘기했다 그래갖고 또 토론 잘했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요. 저도 KTX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길래 저렇게 야당에서도 그러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나. 근데 김기현 후보가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당내 선관위가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아무튼 김기현 후보로서는 자기가 억울하고 실제로 가짜 뉴스니까 이제 경종을 좀 울려달라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 질문 드릴 텐데 어쩔 때는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내 경선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과열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변정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뭐 이길 가능성도 없는 정당이면 그렇게 치열해야 될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너도 나도 막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이 판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재미있게 치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링 밖으로 다 튀져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예컨대 이런 겁니다. 대장동 건도 누가 터뜨렸습니까 원래? 그 민주당 내에서 터뜨린 거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해준 김기현 후보만 믿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또 이 부분 하나 때문에 후보가 안 돼버릴 경우, 그럼 결국 그 문제를 누가 대체로, 지금 현재 지금 선관위조차도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뭐 다른 사람이 제기하는 것은 별로 모르는 척하고 김기현 후보가 제기하는 것은 빨리빨리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만에 하나 철이 지나서 12년 전 일입니다만은 똑같이 이게 KTX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실정법, 물론 공소권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큰 험결을 가진 당대표의 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 얘기처럼 상당히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두드러 맞는 그런 이제 역효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요즘 종횡무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그런데 펑크를 냈습니다. 대타를 찾다가 천하람 후보가 대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듣고 오시죠. 저는 오히려 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가 한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럼요. 이준석 전 대표가 요새 저를 뭐 열심히 지원하고 뭐 스피커 역할하고 뭐 너무 좋고 고마운데 가끔 제가 선 넘었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은 저랑 무슨 동시간대 라디오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물론 저희가 뭐 이런 걸 상의하거나 이런 걸 잘 하지 않기도 하지만은 내가 후보인데. 이거 뭐 약간 선 넘었네. 그리고 보면은 저희 뭐 천하람 이준석이 무슨 보면은 막 헤드라인 다툼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잘된 일이다. 이준석 대표도 원하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천하람 후보 얘기 듣고 오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도움도 되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 삼아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속마음에 이런 것도 약간 있을까요? 저라면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그 많은 관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하람 후보를 포함한 최고위원 후보들을 이준석 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가장 폐해가 바로 누구 개 해가지고 줄 서는 거라고요. 그런데 젊은 정치 그리고 개혁적인 정치를 얘기하면 이준석이 응원하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지, 이준석 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천하람부터 이렇게 줄 서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거는 천하람 후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지지자들도 많겠지만 젊은 당원들 중에, 그런데 그 이준석 그 전 대표에 대한 그 당원들의 생각은 아마 반반씩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하람을 포함해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이준석과 생각이 유사하고 또 개혁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윤핵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충분히 안 만큼 지금은 지금 본인이 뒤로 좀 빠져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 완전히 무슨 저 BTS의 방시혁 이상으로 지금 막 본인이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후보들은 안 보이고 이준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걸 애둘러서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거는 빠져줄 때 잘 빠져주는 게 정말 노련한 정치예요. 오늘 일부러 펑크 낸 건 아닐까요? 그 펑크는 왜 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몇 잠을 그거는 짜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방송에 펑크 내는 거는 엄청난 실례예요. 그거는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한 건데 그걸 뭐 늦잠 자가지고 뭐 그 알람이 안 울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4명이
공동으로 선거 운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시너지도 나고 또 이준석 대표도 돕고 이래서 이제 장점도 많은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만 보인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오거든요. 글쎄요. 실제로 보면 천하람, 대타, 이준석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지금 현재 문제가 이준석, 대타, 천하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대표 후보를 돕는 사람이 이준석이면 천하람이 나가야 될 때 천하람이 바빠서 대신 이준석이 자기가 물론 전 당대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돼야지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리인으로 나왔다? 이거는 아마 결과적으로는 천하람은 결코 당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많은 젊은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전체 포션은 여전히 60대가 주요 하는 50대의 정당이라고 봤을 때 이준석과 너무 가까이 지나는 것 자체가 천하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조금 진짜 도와줄 때 도와주고 좀 거리를 넓힐 때 넓혀주는 것이 천하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다만 이제 대표에 대한 선거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그 최고위원에 대한 대응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는 이준석하고 좀 말하자면 먼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이 최고위원 선거는 별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좀 더 역동적인 사람을 선택할 자유도가 더 높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그런 것을 잘 구분지어서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심도가 굉장히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가장 주목되는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거의 이제 조직이 이렇게 이제 응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특히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대충 이렇게 구도가 잡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특히 당대표의 경우는 4명의 어떤 그런 역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당의 역동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니까는 아주 그 오른쪽에 있는 우파, 그다음에 정통 우파, 또 중도 우파, 개혁 우파.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치열한 그 내부에서의 경쟁이 나중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다시 당에 영향을 미칠 그런 개연성이 있고요. 여전히 그 윤핵관의 존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이걸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걸 털어내면서 어떤 당내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냐. 벌써부터 무슨 대통령 명예 당대표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수는 앞으로 남은 토론에서 누가 실수를 하느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변수가 무엇이 나오는가. 그런 부분이겠죠. 여론조사 자체가 조직세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안 보이지만 그런 변수가 또 나오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생물 같은 거니까요. 어떤 새로운 이슈가 터질지 그리고 남은 토론회가 가장 주목되는 변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안철수는 이제 토론을 잘 못할 것이다. 훨씬 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질 것이다라는 예상했는데 돌발 변수잖아요. KTX 그런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의제 자체를 선전을 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후보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그걸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제 선점은 황교안 후보가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잽싸게 숟가락을 올려놓은 거죠 지금.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얘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 절차가 진행됐다면 이 제의 요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며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민생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어느 대통령이든 제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 관심이 많은 민생 법안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거라며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잘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듭 우려를 밝혔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4,8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집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재작년 11월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기한을 채우고 풀려난 뒤 석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겁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김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34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수표로 뽑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들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태워버리게 하고 법원의 추징 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142억 원어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신문에서 검찰은 김 씨의 증거인멸 행위와 함께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 시도 등도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로비 의혹 수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범죄 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추적한다는 건데 김 씨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관련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김 씨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 씨를 제외하곤 다른 공범들은 모두 유착 과정에 이 대표의 지시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측근들이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나 개발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적시되진 않았는데 김 씨 신병 확보로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도 법사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건 어제 김도 위원장한테 배운 거예요. 속기록 보세요. 어디서 손가락질 합니까? 속기록 보세요. 어제 김도 위원장한테 배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김도 위원장은 우리 김도 법사위원장께서 평의원의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것.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박범계 의원, 요 이야기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밖에 가서 한 번만 더 하세요. 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위원장이 나를 법무부 장관 한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언제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걸 느꼈어요? 자, 박범계 의원 정중하게 사과할 용이 있어요. 그거 확인되면 초선의원할 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지난 정부 여당 의원들이 뭐
아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정권 사법의 대표가 와 저희는 있잖아. 고발사주와 정당이 아닙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누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누구? 당신들이 진짜 당신들이라니요, 정지훈 실무님. 아니 고발사주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제가 자료를 공개할게요. 아니 저한테 마이크를 먼저 달라고요. 해명하라면서요.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아까 다 했잖아요.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민주당 의원님들 보십시오. 주요 인사들 접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제가 봐왔던 겁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권실성 의원 같으면 이런 모략을 받고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걸 또 불평불만을 해요? 뭘 같이 해? 저도 김동규 위원장이 당했어요. 형 혼자 할 겁니다. 제가 뭐 판사하고 집단이동을 사주했다고 하면서 2020년에 그랬잖아요. 뭘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뭐 김동근 씨잖아요. 김동근 씨. 또 뭔 소리예요 또? 2020년에 기사 찾아봐요. 그 기사가 찾아갖고 가요. 그때 사과했어요? 김남구 의원 잠깐만. 오늘 아침 얼마나 내가 그때 억울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는데. 김남구 의원님 잠깐만요. 오늘 아침 조홍천 의원이 그러면 검사는 그건 본인이 한 일을 생각해야 지 같이 싸워. 그러면 검사는 오늘 저녁 5시쯤 강원 삼척시 도계읍 신포리 38번 국도에서 시멘트 운송 차량이 추락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도로에서 30m 아래 경사지로 떨어진 사실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직장인들이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에서 탑승자를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오전 7시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차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와 정면으로 부딪힌 뒤 불이 났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직장인 2명은 사고를 목격하고 달려가 차에서 빠져나온 운전자와 함께 뒷좌석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40대 남성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2차 폭발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의 빠른 도움 덕분에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4만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아나돌루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 내 사망자가 현지 시간 17일까지 3만 8,0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선 정부와 반군 측 사망자 집계가 수일째 5,814명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이들을 합친 이번 지진 사망자는 모두 4만 3,858명으로 전날보다 1,857명이 증가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안티키아에서 34살 남성이 지진 발생 26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밤 안티키아의 건물 잔해에서 34살 무스타파 아부치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됐습니다. 아부치는 들것에 실린 채 부모와 통화했습니다. 아부치에 이어 같은 건물에서 26살 메흐멧 알리샤키 로울루도 구조됐습니다. 올해 들어 안정되는가 싶던 환율이 하루 만에 크게 뛰었습니다. 미국의 각종 실물 경기 지표가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을 더욱 키운 것인데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2주 전부터 방향을 틀었습니다. 급기야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장중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발표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소비 등 실물 경기 지표가 잇따라 견고하게 나온 데 이어 긴축이 조기에 끝나지 않을 거란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겁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시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뉴욕 증시가 1% 넘게 폭락했고 우리 주식시장도 출렁였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으로선 고려할 변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상단을 5% 넘게 올릴 경우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 폭인 1.5%포인트보다 더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전반적인 물가에서가 자극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올려서 금리 격차를 좀 줄이고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줄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공을 들이는 데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금리 동결 여론도 만만치 않아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최근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보통은 6개월 단위로 조정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타고 최근 8%대를 넘어섰던 대출금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83에서 6.71%로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최저 연 4.3%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정치권 압박에 더해 은행권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2달 연속 하락하면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진 겁니다. 이렇게 낮아진 대출금리는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체감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는 금리의 변동 주기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해야 이에 따라 금리를 당장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움직임도 활발한 모습입니다. 최근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한때 3%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까지 나오자 문의가 쇄도한 겁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문의와 한도 조회가 기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초반 흥행에 성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조정될지도 관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3에서 4%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출시 직전에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서 신청 규모가 초반 일주일 만에 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민간 은행에서 받는 일반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의 그 고정금리 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적용 금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증권업계도 잇따라서 신용융자 이자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을 중심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을 구간별로 0.1에서 0.4%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삼성증권 신용융자 이자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책정됐고 바뀐 금리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은행 또는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융자 최고 구간 이자율을 9.9%에서 9.5%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전통시장이 아마도 충남 예산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음식 점포들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이 넘는 손님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음식 업종에 한정된 매출 증대가 전체 시장으로 확대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이상곤 기자가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충남 예산시장 한복판이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복고 감성으로 꾸민 정육점과 국수집에 긴 줄이 늘어섰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외식 경영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외상군과 함께 최근 빈점포 5곳 등을 새롭게 단장하고 음식을 먹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와보니까 밝아지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들어와서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화기애애해진 분위기라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시장에 생기가 돌고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되자 상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점 매출 증가는 아직 먹거리 업종에 한정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먹거리 골목과 달리 사람들이 상점들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 줄 서서 먹는 거는 있는데 여기 이거 뭐 사러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음식 점포를 찾은 손님들 차로 주차장이 자주 포화 상태가 되자 일반 상품을 파는 가게 손님들은 차를 못 대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 손님들을 놓치는 거지. 차들이 말하기 너무 불편해. 이제 드시는 데는 잘 드시고 이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안전관리나 화장실 같은 시설물 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산군은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고 점포도 확충하기 위해 곧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지금 바다 위에 천장, 주변의 안전진단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정비 시간을 갖고 나서 제2의 또 점포 확장을 통해서 예산시장이 초기 성공을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부터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곧 완화될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4-5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였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1월 말부터는 양성자가 급격히 줄더니 이제는 2주 연속 1%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80회로 늘리고 다음 달부터는 주 100회 운영에 추가 증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단기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PCR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 종료 여부도 다음 주 확정합니다. 중국도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해 양국 교류는 빠르게 정상화할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감염 안정세 지속 시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조만간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이후 10명 중 서너은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줄였지만 국내 감염병 상황은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5월로 예상되는 일상회복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인명피해 대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인데도 이가 백신 접종률이 좀채 올라가지 않는 점이 남은 고민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경제 토론회 장 보아오 포럼이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이자 시진핑 집권 3개 공식 출범 직후에 개최되는 만큼 상징성도 큽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다음 달 2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행사로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됩니다. 致力于凝聚各国各地区共促疫后世界经济复苏的共识.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양회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도 큽니다. 그러나 베이징 외교가에선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상급 회의가 되려면 물밑 초청 작업이 먼저인데 여태껏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아오 포럼은 3월에 정식 취임하는 2인자 리창 총리의 데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총리나 경제부처 장관, 재계 인사들을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중국의 외교 시간표는 시 주석이 올해 개최를 공언한 제3차 1대1로 정상 포럼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中方将考虑举办第3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
2017년 처음 열린 뒤 2년마다 개최하기로 했지만 2019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재개방과 함께 최근 조정을 거치고 있는 1대1로 구상에 다시 동력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9월 인도 G20과 11월 미국 에이펙 등 경쟁국들이 개최하는 정상외교 무대가 예고돼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시진핑 주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안방잔치가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큰 주목을 받았던 국산 인디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진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아이언메이스 대표 박모 씨 등 개발진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넥슨은 박 씨 등이 넥슨을 그만두면서 담당하고 있던 미출시 게임의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했던 이성수 SM 대표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마지막으로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연임 포기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2차 영상에서 3월 말 대표 이사와 등기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모든 SM 구성원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본업인 음악 파트에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집착과 욕심을 멈추라고 말하고 자신과 함께 모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가 오는 7월 3년여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다고 소속사 아메바 컬처가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예식은 가까운 친지와 지인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비연예인인 예비 신부와 양가 가족을 배려해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최자는 결혼 후에도 다이나믹 듀오 멤버이자 가수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말인 내일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며 아침에도 많이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봄 날씨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다가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낮에 남부지방부터 다시 시작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강원 산간에는 7cm 이상, 강원 북부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2도, 광주 7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